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김동엽과 함께하는 스페셜 강연의 오늘 네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름을 달고 말씀드리는 인생 특강 네 번째 순서를 지난주에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아주 신기원의 아주 신기한 세상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전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오늘 제가 3주 전에 시작했던 이 여정이 딱 중간 정도 지금 이뤘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한 4주 정도의 시간 잘 준비해 가지고 마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의 흐름과 또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섹터들,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되면은 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좋은 것들, 또 좋은 법칙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내년도 2022년도를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또 휘날려로 말씀드리는 순서까지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날 자정에 뵙는 이 시간 조금 늦게 주무시지만 필요함을 조금 참으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내년도 시장 또 대응하시는데 좋은 마무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비단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제와 오늘 뭐 이런 시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몇 달이고 1년, 뭐 십수년 앞으로 길게 투자하실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명제들을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뭐 자생력이다, 자주적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적은 없었고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도 항상 외생 변수들, 우리 자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많이도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고 하는 G2라고 하는 나라와의 어떤 뭐 무역 관계라든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뭐 그런 상황들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뭐 이를테면 우스갯소리로 밤 사이에 있었던 결과 가지고 출발할 때는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다가 10시 반쯤 되어서는 이제 중국 시장 열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날 때까지 중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뭐 십수년 전부터 그런 모습들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시장이 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때 흔히 말해서 크게 보면 5개 정도의 시장의 뭐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변수들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뭐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델타 변이 확산도 여전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중국 그 자체적인 여러 산업에 대한 규제들 같은 것들로 일어나는 리스크들도 상당했고 얼마 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들도 굉장히 뭐 워낙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대형 테크 주식들이 내려갈 때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면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또 얼마 전에 단행이 됐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지난 이른 봄부터 예고를 좀 했었는데 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드디어 거의 뭐 1년 한 5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궤도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습니다만 그런 것들 한 2,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테이퍼링을 연내할지 모르지만 금리 인상하고는 결부짓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테이퍼링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정의를 해버렸고 델타 변이 지금도 한창 뭐 심한 상황입니다만 언제까지 계속 퍼지기만 하겠어요. 지금 슬슬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 하지만 정점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만 지나면 굉장히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의 리스크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여전히 뭐 현재형입니다만 최근에 아프간 문제 일어나면서 오히려 조금 외부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중 간의 직접적인 갈등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 간의 합병 문제에 있어서 이제 주변국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승인을 해주면서 약간의 갈등 관계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얘기들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논란이 한참 심했었는데 최근에 TSMC라든가 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뭐 제품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뭐 전반적으로 그룹 자체가 3년 사이에 240조나 되는 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쪽에 이제 할애를 하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거나 장기화적으로 뭐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뭐 올해 말이나 내년 봄쯤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최근에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문제도 할 거냐 말 거냐 그랬는데 결국은 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고 나니까 오히려 시장은 한 번쯤 할 수는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7월에서 한 8월쯤 넘어갈 때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많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괴멸하지는 않는다. 조정은 있고 진통은 있지만 완전히 포기되거나 아니면 추세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자주 피력한 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한 번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비정상적일 정도의 시장의 유동성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예탁금 70조 원 시대잖아요. 불과 3, 4년 전에만 하더라도 끼케야 20에서 한 25조 원 정도 오가던 예탁금이었는데 예탁금의 규모가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지수가 덜 빠지면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대급의 실적이 있다라는 거죠. 버는 거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뭐 미안할 정도로 상반기에 기업들 이익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왜 추세가 바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뭐 정책적이거나 이제 뭐 정권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선거 구간이죠. 미국도 작년 뭐 대선 치를 때 굉장히 양당 간에 싸웠지만 지수가 어떻게 큰일 나진 않았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대선이 있는 해 고 앞두고서는 시장이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들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도 22년도 0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져보면 채 한 2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장을 빠뜨리면 과연 뭐 누구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겠지만 지금 집권 여당 쪽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짜가 더 앞당겨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릴 그럴 용기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시련은 있지만 추세는 유지된다. 적어도 내년도 3월 정도까지 대선 치를 때까지는 유지될 확률이 어떻게든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 대비해서 버블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12월 결산법인들 상반기 연결 실적을 보니까요. 작년도 상반기에 전체 12월 결산법인들의 영업이익이 41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91조입니다. 무려
118%의 증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보다 올해 배 이상 장사를 잘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이 확 빠져버리면 이상하겠죠. 순이익단으로 넘어가면 24조에서 85조로 무려 2.5배 가까이 늘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아주 결정적인 용어가 한 가지 있어요. 소수의견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시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물론 의견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니 돈을 버는 사람, 돈을 플러스로 만드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죠. 주변에 나 주식해서 부자했어. 투자 오래 했더니 정말 큰 돈 벌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 주변에도 사실 따져보면 오랫동안 주식했더니 집을 두 채, 세 채 만큼의 비용만큼을 허공에다 날렸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지 돈을 크게 벌었다 이런 분들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다수가 추구하고 다수가 생각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힘이 있는 소수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수라는 입장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거나 어떤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일종의 왕따 개념일 수도 있고요. 인기 없는 쪽,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얘기들에 주목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따져보면 그때 이렇게 바라본 게 오히려 맞았구나 하는,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한 30여 년 겪어보니까요. 소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월등하게 유리했다라는 면을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한은에서 금리 올리기 전날 시장에 있는 채권 전문가들 100명한테 서베이를 해봤더니 67%가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거든요. 100명 중에 67명은 금리 안 올릴 거야. 여러 가지 상황 감안해 봤을 때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 올리기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잭슨홀 미팅이라는 데서도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연내라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증시가 약세를 띨 거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주장에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서 얘기한 부분들, 예견을 한 부분들이 거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작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라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다수의 의견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표준과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9월달 넘어오니까 9월 전에 이제 7월부터 8월달부터 이제 9월달 예상하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대부분들 시각들이 어떠냐 하면은요. 회색빛 9월이다. 3천선 깨질 수도 있다. 테이퍼링과 긴축이 계속 세계 분위기를 잡아가기 때문에 9월 증시의 눈높이를 하향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 틀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9월 위기설 이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도 역사적으로 한 8, 90년 통계를 내보면 매년 9월 달이 가장 평균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뉴노멀이라고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또 오랫동안 올랐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야지. 이런 얘기들 할 때 오히려 9월달 정말 뭐 추석 연휴 전까지 따져보면 연휴 앞두고까지 쭉 끌어올리는 그런 의외의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전망을 해보게 되네요. 예. 자, 시장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일부분 할애해가지고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 주제가 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들, 지금 이게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메타버스를 치시면 작년도 그 하반기에는 좀 잠잠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이런 그 트렌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난 봄쯤에 한번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조금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여름 되면서 다시 강한 추세를 그리고 있는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게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활용 빈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메타버스라는 말, 뭐 진짜 메타라는 말하고 유니버스라는 말의 뭐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상현실, 가상이라는 말을 뜻하고 유니버스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의 세계와 가상을 같이 결합시켜 놓은 거,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제가 메타버스 3종 세트라고 메타버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영화를 보면은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단박에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을 제가 3가지 따왔는데 다 본 작품이에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매트릭스 1편부터 3편까지 굉장히 명작에 가까운 영화였고, 아바타, 지금 아바타 2가 얼마 있으면 개봉한다고 하던데, 아바타도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가장 표준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거 한번 보면 메타버스 완벽하게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아직 못 보셨거나 이러면 이 영화부터라도 한번 보시면 메타버스의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미국에 뭐 몇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일종의 게임 회사, 이 회사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상장된 지 그리 오래 안 됐는데 상장할 때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아서 뭐 40조, 50조 원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업을 통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사를 내면서 로블록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팔고 오히려 로블록스를 사는 식으로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진짜 미국에 있는 빅테크 중에 뭐 한 손 안에 들 정도의 회사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네는 이런 뭐 SNS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기업으로 5년 내에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주크버그라고 하는 창업자가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이제 메타버스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이제 메타버스 개념을 모르더라도 미국의 주류로 있는 빅테크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 개념도 잘 익숙치 않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 크게 사용될 수 있는 큰 어떤 플랫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런 그 퀘스트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어떤 가상현실 세계를 미리 경험을 해보거나 그 안에서 뭐 많은 여가 활동들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이거 작년도 10월 달 이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린 400만 대 정도 이제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 판매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처럼 그 가상과 뭐 현실을 같이 믹스한 뭐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작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언택트, 흔히 말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빛을 보게 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 초등학생들도 하루에 보통 그 친구들이 하루에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2.5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하루 중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보낸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인데 이 결국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밖에 나가서 놀기가 어려운 어떤 이런 좀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집이나 실내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온 게 결국은 내가 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트래버스 스콧이라고 하는 그 래퍼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서트를 해가지고 사실 오프라인에서 어느 장소를 빌려서 하더라도 2,700만 정도가 한꺼번에 입장을 해서 콘서트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콘서트를 대규모로 할 수 있었던 건 메타버스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 뭐 개강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케이스도 있고요. 작년도 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메타버스 이용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번 대선 치르고 있는 몇몇의 주자들도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메타버스에다가 뭐 선거 사무실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캠페인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유행이 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메타버스를 탄 은행들 이래 가지고요. 일부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가상의 점포를 내 가지고 실제 여기서 영업을 하거나 대출 활동까지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결국 뭐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개념과 시장을 이해를 하고 같이 뛰어들어서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야 시장도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합류가 빨라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아까 로블록스라고 하는 큰 메이저 업체가 우리나라 이제 상륙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걸출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거든요. 제페토라고 네이버가 하는 곳이 있고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난 5월 달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기업들의 모임 단체가 결성이 되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삼성전자도 여기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라 이런 소식 나오면서 다른 기업들 다 좋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게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엄청나게 메타버스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 내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누구나 갖고 있거나 이러지가 않으니까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견 게임 회사나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사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인수를 하면서 사업에 빨리 뛰어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컴투스라고 하는 큰 게임 회사가 위지역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제 시각 효과 관련 회사를 인수를 하는 상황도 만들어졌고
또 그 짧은 SNS로 유명한 중국의 틱톡 같은 경우도 VR 스타트업 피코라고 하는 XR 기기 만드는 회사 또 인수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시세가 아주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사도 메타버스 개발사 같은데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뭐 메타버스, 예, 또 블록체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뭐 화폐, 토큰까지 같이 하면서 또 얘네가 그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도 사면서 굉장히 시장 내에서 핫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들, 지금 앞서서 여러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뭐 아주 뭐 자잘한 회사들 이런 게 아니고 뭐 초인류를 다투는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왜 뛰어드느냐? 배후에 여기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돈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창출이 되니까 하는 거죠. 지금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여러 뭐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 쓸 거라 그래요. 1700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이제 반도체 시장과 뭐 거의 맞먹을 정도의 시장 규모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로블록스 주식을 좀 많이 산다 그랬는데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산 금액들 보면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많이 사들인 거 볼 수 있을 정도로 로블록스 기업 뭐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좀 지향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개별 민간 기업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디지털 뉴딜, 디지털. 이게 이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가지고 뭐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 이렇게 큰 단위로 나눠서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창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안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약간 후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5월 달에 출범을 해서 이 출범할 때 원래 한 17개의 기업밖에 없었어요. 지금 8월 달 들어서 거의 한 300개의 기업, 지금 밑에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300개까지 여러 섹터에 있는 뭐 영화를 비롯해서 방송 쪽, 또 전자기기 쪽,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커지는 거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 쪽으로 좀 녹여가지고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뭐 그냥 우리 산업 쪽으로 커지니까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니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어떤 그 머니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ETF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 군데 운용사에서 몇몇의 상품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 자산운용이 뭐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으로 해서 조금 공격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종목들 보시면 이따가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망라되어 있는 지수에 구성이 되어 있는 비율이 좀 많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메타버스 소위 이제 핵심 종목이라고 시장에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는데 1등 기업이거나 주도 기업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ETF도 있고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설정들이 몇 가지 막 되고 있어요. 국내외 펀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소액으로 가입을 해보셔가지고요. 그냥 월 단위로 나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아마
그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펀드 내 구성 상품, 구성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시게 되면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많은 팁을 얻으실 수 있다. 뭐 그냥 드러나 있는 큰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뭐 알게 모르게 이런 펀드 회사들 뭐 매니저들이 발굴을 해낸 뭐 약간 중견이나 새로운 기업들이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차피 이런 펀드나 ETF에 돈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보면 결국 돈이 들어오면 그 해당되는 구성 종목의 비율대로 투자를 배분해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건 그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결론은 그러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섹터가 등장을 했을 때 그의 후속으로 나오는 ETF나 펀드 상품, 1호 상품은 꼭 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호 상품, 예전에도 뭐 해외 관련해서 선박펀드라든가 항공기 펀드 이런 것들 나올 때도요. 항상 1호로 가입한 분들이 수익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통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신사업이 나와서 관련되는 펀드라든가 ETF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앞뒤 재시는 것보다 먼저 한번 소액이라도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흔히 말해서 뭐 텐베거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두 개 나오다 보니까 나도 메타버스 뭐 정말 우스개 현상으로 원래 관련이 별로 없는 회사인데도 정관이라든가 사업 목적 추가를 통해서 나도 메타버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출하겠다고 꿈을 꾸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VFX라고 하는 시각 특수효과 기업 중에 자이언트 스텝은 상장한 지 오래 안 된 회사예요. 봄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1,000원이었거든요. 11,000원이었던 기업이 지난 7월 달에 11만 원 갔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10배 텐베거 흐름이 나왔죠. 불과 상장하고 한 넉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됐던 것 중에는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15,000원 공모가였는데 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해서 따상상상 4번이나 상을 가면서 15,000원 공모가가 수직으로 99,000원까지 찍는 단숨에 뭐 정말 공모가 대비해서 6배 정도 이상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보게 되면 메타버스 진출하는 또 다른 또 숨어있는 진주들 없을까? 여기서 뭐 대박 종목이 나오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에 진출을 새롭게 꿈꾸는 기업들 뭐 알 수만 있거나 아니면 진짜 이 환경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이런 가격에 대한 뭐 먼저 간 종목들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면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지금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봤을 때 제가 앞서서 뭐 ESG라는 걸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뒤에 언택트라든가 뭐 모빌리티 혁명과 관련된 얘기도 결국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조류, 유행, 뭐 초거대 유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합하는 어떤 섹터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거, 지금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엄청난 큰 순환의 과정에 있단 말이죠. 여기서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언택트 쪽의 생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미국의 젊은 뭐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먼저 게임을 막 즐기면서 이런 시장들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 결국은 더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될 거 아닙니까?
쭉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10대부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떤 뭐 자금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원활해지면 앞으로 메타버스 쪽을 즐기면서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룹이 훨씬 더 이제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기대치가 1700조 정도 된다. 2030년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정말 7, 8년 정도 있다가 이 정도 시장 규모가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만큼 추산을 해낼 수 있는 여타의 어떤 섹터들보다 월등한 메가 마켓이 있다는 게 구미를 굉장히 당기는 거죠. 거기다가 굉장히 뭐 금융권이라든가 빅테크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빨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서둘러서들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장이 뭐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요, 지금 핫하죠. 굉장히 핫하다라고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예들과 화면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핫할까?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고 하면 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나오는 거다, 답이. 인간 본연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집 더 넓혀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애들이 커지고 그러면 집을 당연히 넓혀야 된다. 뭐 차도 그렇죠. 계속 집이고 차고 커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살아왔던 궤적을 살펴보면 낮은 단층 건물에서 높은 마천루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흔히 말해서 뭐 세계 초인류 부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주여행을 꿈꾸거나 아니면 뭐 달에 가서 이주해서 사는 그런 SF 영화들의 버전 같은 것들이 뭐 수십 년 뒤에는 실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현재 한 70에서 7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2050년 정도 되면은 100억 명 정도 찍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이렇게, 그러면 지구는 어차피 유한한데, 땅덩이는 유한한데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결국 여기에서 떠나서 내가 좀 더 차별화된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계속 지금 우주 탐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실에 지금 우리가 실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말고 이면에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가상의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우리한테 딱 하고 등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난 한 봄쯤만 하더라도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한 10개? 봄쯤만 하더라도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뭐 7, 8월 정도 되니까 종목들이 뭐 한 100여 개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뭐 돈 된다 이러니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도 한 300개쯤 되지만 뭐 비상장사도 있으니까요. 상장사들 중심으로 추려봐도 100여 개 이상 되는 기업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많습니다. 콘텐츠 기업들 보면 우리나라 유수의 그 연예기획사들은 전부 다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 플랫폼 같은데 또 개별적으로 투자도 들어갔고 지분도 맞교환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최근에 그 자이언시스템 아까 10배 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특수 효과 쪽으로 봤을 때 뭐 덱스터라든가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그런 기업들도 뭐 2등주, 3등주로 해서 물망에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한컴그룹도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넵튠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크랩톤하고 연계가 되는 기업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맘모식스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쪽 진출을 꿈꾸고 있고 또 VR 게임 그 관련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이제 M게임이라든가 한비소프트, 뭐 드래곤플라이, 넥슨디티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뭐 화제 그 싸이월드 옛날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뭐 초기 플랫폼인데 굉장히 좀 침체가 돼 있다가 다시 서비스가 재개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거기에 지분 참여가 되고 있는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 최근에 그 메타버스 핵심 디지털 광링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옵티시스도 봄 이후에 굉장히 메타버스 핵심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기업들 그리고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옛날에 구글하고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걸 개발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더구전자 같은 기업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게 그 특수 시각 효과 같은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뭐 VR, XR 기기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 약간 휘는 뭐 그런 디스플레이라든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가장 원조급으로 올랐던 기업이 선익 시스템, 그 다음으로 뭐 코세스 같은 기업들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 보면 이렇게 뭐 수십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조금 더 중장기로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앞서서 굉장히 공격적인 여러 그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제가 봤던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계 정말 뭐 네이버급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메타버스 기업이 되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 사전에 대표도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가지고 메타버스의 핵심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임 회사 중에서도 넷마블이 7대 죄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을 출시한 게 또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 주가들 보시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큰 시세 한번 있다가 최근의 움직임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가격대로 봤을 때 한 12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위메이드는 4, 5만 원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거의 한 2배 정도 시세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무상증자 관련된 100% 공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상증자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또 VFX 종목 중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한번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기업하고 장기 계약을 맺은 게 또 굉장히 기업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뉴라고 하는 뭐 영화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 제목이 굉장히 이쁘게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숨어있는 진주가 일할 시간이다 이래서 뭐 작년 올해 사실 영화 산업 같은 경우가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영화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으니까. 근데 백신들 맞고 있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이 한 10월 달 이후에 만약 형성이 된다고 하면 영화관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것들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어떤 영화 관련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기업도 상승 이후에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흐름이 견조하게 수평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산을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뉴프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시집가총액도 좀 작고 몇 년 동안 적자도 받고 FPCB라고 하는 이제 기판 관련주인데요. 삼성전기 쪽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잘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좀 업황의 부진, 변동성이 좀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다시 기판과 관련된 어떤 그 하청이라든가 금액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회사가 중국에다 납품했던 FPCB라고 하는 이 기판을 그 페이스북, 아까 제가 5년 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인수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XR 기기 만드는 회사.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XR 기기 점유율이 한 80% 넘는 그 기기에 이 기판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후속 제품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눈에 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에서 1차 상승이 있었고요. 좀 조정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2차 상승을 좀 독모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보시고 실적에 대한 숫자가 좀 찍히기 시작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얘기들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지금 현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의 미래들, 또 그런 것들에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주도 섹터로 해서 코로나19가 만든 또 엄청난 변화와 큰 물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또 도전하거나 순응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